벚꽃이 아무리 예뻐도 당신 미소만 할까? 호호, 정말. 나이 들어서 이런 칭찬을 다 듣네요. 일부 다시 봄이 왔다. 그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3월 중순이었는데도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아침마다 열리는 공원 입구의 작은 약국 앞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번졌습니다. 이정우는 그날도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3.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 있었고 오른쪽 무릎에는 시린 기운이 돌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이 벤치를 찾았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습관이라기보다 달리 갈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것은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떠났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둘이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이정훈이 커피를 끓여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고통 없이 잠든 듯이 떠나셨다고 했지만 이정훈은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 아닌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저 커피잔을 든 채로 오래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2년.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고 딸 하나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명절에 모이고 생일에 전화 오고 가끔 손주들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날아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우는 불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제는 이정훈 혼자 삶의 무게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한 것은 딱히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산책이었습니다. 의사가 걸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눌러 앉았습니다.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집,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아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집, 화장대 위에 놓인 크림, 냉장고 안에 된장, 그 모든 것들이 아직 거기 있는데 주인만 없는 집. 그래서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아지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적어도 세상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내가 그 세상 안에 있다는 느낌도. 그녀를 처음 본 것은 그해 3월 열사흘이었습니다. 여자는 파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짧았고 손에는 두툼한 시장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이정훈이 앉아있는 벤치 옆을 그냥 지나쳐 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신발끈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은 무심코 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여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이정훈은 눈치챘습니다. 이 여자도 매일 이 공원을 지나다니는구나. 아마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지. 장을 보러 가거나 어딘가 일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관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것이었습니다. 4월 초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정우는 우산을 챙겨왔는데 그 여자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였습니다. 여자는 처마 밑으로 피하려다 마땅한 곳이 없자 결국 이정훈 옆 벤치의 처마 기둥 근처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서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정우는 그 옆에서 따라 웃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계속 내렸고 여자는 점점 젖어갔습니다. 이정우는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60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고 입술이 얇았습니다. 뭔가 늘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아서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금방 안 그쳐요. 아침에 일기예보 보고 나왔는데 2시간은 올 거예요. 여자가 잠깐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정훈은 비를 맞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샤워를 하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오늘 하루가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는 느낌. 그 작은 차이가 이정훈을 오래 서 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은 우산 2개를 챙겼습니다. 여자는 그날도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이정훈이 우산을 내밀자 여자는 잠깐 의아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어제 우산이요. 아, 맞다. 두고 갔었네요. 감사해요. 여자가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발걸음을 돌리려다 멈췄습니다. 매일 여기 앉아 계세요? 네. 저도 매일 이 길로 다니는데 못 봤어요. 이정훈이 잠깐 웃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여자가 조금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 이정훈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봄볕에 얼굴이 달아오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여자가 꾸벅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정훈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그냥 매일 파란 점퍼를 입고 이 길을 지나다니는 여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정훈의 식사는 늘 허겁지겁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지 먹는 즐거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국 하나 끓여서 밥 말아 먹고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냉장고를 열어서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뭐가 있나 들여다보다가 결국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이정훈은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젓가락은 잘 움직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박수진이라는 것을 안 것은 열흘쯤 후의 일이었습니다. 공원 입구의 관리사무소 앞에서 우연히 이름표를 봤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관리사무소에 화분 기증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공원에 꽃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면서. 꽃을 좋아하세요? 이정훈이 물었고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꽃이 없으면 공원이 쓸쓸해 보여서요. 이정훈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박혔습니다. 꽃이 없으면 쓸쓸해 보여서. 이 여자는 쓸쓸함을 없애고 싶어서 꽃을 심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벤치에서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날씨 이야기, 공원 이야기, 꽃 이야기. 깊지 않았습니다. 겉을 스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은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그 여자가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루의 첫 번째 생각이 됐습니다. 그게 문제인 건지 아닌 건지 이정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수진 씨가 이정훈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늘따라 발이 안 떨어지네요.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시어머니 댁이요. 매주 금요일마다 가거든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아직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수진 씨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남편이랑은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다른 가족이 없으시거든요. 이정훈은 그 말에서 이 여자의 삶이 조금 보였습니다. 혼자다. 그런데 혼자인 것에 익숙한 게 아니라 혼자인 채로 남들을 챙기며 사는 사람이다. 대단하시네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제 방식이에요. 뭔가 하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정훈은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완벽하게. 뭔가 하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그게 무슨 생각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고 공원에는 초록빛 잎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선가 비둘기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저 멀리서 뛰어다니는 소리도. 이정훈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적이 불편하지 않다. 오랜만에 누군가 옆에 있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이정훈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늘 어색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늘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옆에서는 그냥 있어도 됐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2년 됐습니다. 이정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의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가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다. 위로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정훈은 그게 좋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도 아니고 이제 괜찮으세요도 아니고 그냥 힘들었겠다. 과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주는 말. 네, 힘들었습니다. 이정훈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수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겠어요. 시어머니 점심 준비해야 해서. 네, 잘 다녀오세요. 수진 씨가 걸어가다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이정훈이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훈의 발걸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가볍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면에 발이 닿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걷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있다는 감각과 비슷한. 이정훈은 집 앞에 서서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정훈은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마도 혼자가 된 뒤로였습니다. 혼자가 되면 시선이 위로 가더라는 것을.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그날 밤 이정훈은 일기를 썼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짧은 메모 같은 거였습니다. 수첩 한 귀퉁이에 볼펜으로. 오늘은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옆에 사람이 있었다. 나쁘지 않았다.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은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얼마 만에 하는 말인지, 얼마 만에 느끼는 감정인지. 이정훈은 수첩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저 여자가 지나가겠지.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훈은 몰랐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흔들어 놓을지를.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어디로 자신을 데려갈지를 유월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벤치에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진 씨가 시장 가는 길에 지나치다가 앉기도 하고 이정훈이 먼저 와 있다가 수진 씨를 보고 손을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것은 6월 중순이 지나서였습니다. 계기는 별것 없었습니다. 이정훈이 며칠 공원에 못 나왔습니다. 감기가 걸렸거든요. 그 사이 수진 씨가 여러 번 벤치를 지나쳤는데 이정훈이 없자 무슨 일이 있나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정훈이 다시 나타났을 때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편찮으셨어요? 감기 좀 걸렸어요. 별거 아닌데 연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 뭔 일 있나 걱정했어요. 이정훈이 웃으며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수진 씨가 저장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름 뭐라고 저장할까요? 이정훈이요. 이정훈 씨. 저는 박수진이에요. 알아요. 수진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요? 관리사무소에서 이름표 봤어요. 수진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 그 웃음이 이정훈의 눈에 한참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하던데 우산 챙겼어요. 시장에 갔다가 딸기가 싸길래 사서요. 드실래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깊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은 그 조각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63 먹은 남자가, 자식이 셋이고 손주가 둘인 남자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맞는 건지. 이정훈은 혼자 밤에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친구가 생긴 거야. 그런데 친구라면 왜 수진 씨가 보낸 문자를 읽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이정훈은 그 답을 오래 미루기로 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수진 씨가 이정훈에게 처음으로 밥을 사줬습니다. 공원 근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특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점심 먹었냐고 물었고 안 먹었다고 했고 그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정훈은 그날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그게 그렇게 그리운 것인지 이정훈은 몰랐습니다. 그냥 밥 먹는 건데, 그냥 같이 먹는 건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정훈이 계산하려 했더니 수진 씨가 이미 냈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이 있는 거네요. 이정훈이 웃었습니다. 있어요. 그게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인 약속이 됐습니다. 다음이 있다는 것, 앞으로도 만날 것이라는 것, 말로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8월이 됐습니다. 이정훈의 큰아들 이민준이 갑자기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연락도 없이. 이정훈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아버지가 요즘 너무 기운차 보여서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이정훈이 웃었습니다. 그게 왜?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아들이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아는 분 생기셨어요? 이정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아까 전화기 보니까 문자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표정이 달라요. 전에 제가 봤을 때랑. 이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아닌 척 하시는 거잖아요. 이정훈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공원에서 아는 분 생겼어. 그냥 이야기 나누는 사이야. 누구세요? 그냥 나이 비슷한 분이야. 여자분이에요? 이정훈이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러세요. 민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아버지. 사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가 항상 걱정이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이정훈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뭔가 말하려다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이정훈은 오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아들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정훈은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공원 나오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이정훈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진 씨에게서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2글자였습니다. 이정훈은 그 2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도요. 그 밤 이정훈은 일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봄을 맞을 줄은 몰랐다. 이 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수첩을 넣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수첩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단서가 될 줄은. 이부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 9월이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길지 않은 통화였습니다. 10분, 20분. 그날 있었던 일, 먹은 것, 날씨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정훈은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충만했습니다. 수진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결혼은 26에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 사람이었는데 잘 됐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혼은 딸이 22살 되던 해에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요구했고 수진 씨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부로서 오래전에 끝난 관계였습니다. 이혼 후 수진 씨는 시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가족을 이어준 건 저예요. 남편이 없어졌다고 그 관계까지 없애는 건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이정훈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구나. 수진 씨도 이정훈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했던 것, 퇴직 후 3년 만에 아내를 잃은 것, 세 자녀가 있는 것, 손주 사진을 볼 때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수진 씨는 이정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랬군요. 힘드셨겠다 같은 말도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정훈을 더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가 잘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전화에서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행도 제대로 못 데려가고, 먹고 싶다는 것도 자주 못 사줬고, 한 번은 생일에 출장을 갔어요. 중요한 거래처가 있어서 아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수진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다고 한 말은 반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반은요? 반은 정말 괜찮은 거고, 반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한다는 거요. 그게 오래 산 부부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이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야 한다는 것. 아내가 그랬구나.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이제 안다. 많이 보고 싶으세요? 네. 근데 이제는 보고 싶다는 감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미칠 것 같은 보고 싶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립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고 싶지만 가져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리워하는 거요. 그게 어른의 슬픔이에요. 이정우는 그 말이 참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의 슬픔. 잃어도 잃었다고 쓰러지지 않고, 그리워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 그날 이후 이정훈과 수진 씨 사이에는 조금 더 깊은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냥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됐다는 것. 그 상처를 억지로 낫게 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단단한 것이 됐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이 붉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정훈과 수진 씨는 그날 처음으로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벤치를 벗어나 공원 안쪽까지. 이런데 자주 와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벤치까지만 와요. 안쪽은 혼자 오기 싫었거든요. 혼자요? 혼자 오면 더 외로워서요. 수진 씨가 가만히 걸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쁜 데일수록 혼자 오면 더 싫더라고요.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정훈이 수진 씨를 봤습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수진 씨가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있네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나뭇잎 이야기, 단풍이 예쁜 나무 이야기, 바람이 찬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그 1시간이 몇 년 만에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수진 씨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이 손을 뻗어 잎을 집어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훈은 그 눈을 오래 봤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는 뭔가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정훈이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네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그날 그 순간에 무언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정훈의 둘째 아들 이민석이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요즘 공원에서 어떤 여자분 만나시는 거요. 이정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형이 말했어? 걱정돼서요. 뭐가 걱정돼? 아버지가 혹시 상처받으실까 봐요. 이 나이에 새로 사람 사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서가. 네. 나 63이야. 이 나이에 아들한테 허락 받아야 해? 민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 생각도 있고. 이정훈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 네. 아버지가 다른 분 만나시면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없어. 그래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훈은 잠을 못 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정훈이 누구를 만나도 아내는 아내입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 새 아이를 낳은 사람, 이정훈이 가장 많이 웃었던 시간의 주인공인 사람.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의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이정훈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을 때였더라? 제주도였나? 경주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기억도 흐려지는구나. 이정훈은 사진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러면 뭐라고 할까? 좋다고 할까? 안 된다고 할까?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이정훈은 그 답을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서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정훈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수진 씨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거짓말. 이정훈이 잠깐 웃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었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정훈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딸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는 남자 생겼냐고. 이정훈이 수진 씨를 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냥 공원에서 이야기 나누는 사이라고요. 그게 맞잖아요. 수진 씨가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정훈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맞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긍정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이정훈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딸 이수아가 캐나다에서 잠깐 귀국했습니다. 이정훈이 설레면서도 긴장했습니다.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정훈이 가장 많이 품에 안았던 아이. 그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한테 들었어요. 이정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공원에서 만나는 분이요. 이정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기 안 해도 돼. 아니, 아버지. 저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이정훈이 딸을 봤습니다. 왜? 오빠들은 걱정한다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2년 동안 너무 혼자셨잖아요. 저도 캐나다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이정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아야.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딸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이 나이에 엄마가 떠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엄마한테 이런 말 들은 적 있어요? 무슨 말? 내가 먼저 가면 혼자 잘 살아라, 이런 말. 이정훈이 굳었습니다. 한 번 했어. 언제요? 이정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쯤인가.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잠깐 둘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 별 문제 없었지만 그때 엄마가 그랬어. 나 먼저 가면 혼자 잘 살아. 혼자 있는 거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엄마 말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정훈이 한참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아버지, 오빠들이 뭐라고 할지, 그리고 나도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딸이 이정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설득하는 건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 정하세요. 이정훈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 그날 밤 이정훈은 또 잠을 못 잤습니다. 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마음 정하는 게 이정훈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훈은 수진 씨에게 제대로 된 감정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자신도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이정훈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정훈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눈이 쌓인 벤치를 손으로 털고 앉았습니다. 수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눈 오는데 공원에 왔어요. 오실 건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끄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요. 이정훈이 혼자 벤치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훈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정훈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수진 씨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훈 씨,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정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근데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 딸이 이미 알고 있는데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정훈 씨 자녀분들도 우리가 잘못 가면 서로 상처받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뭔지 제가 확인할 시간이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나요? 필요한 만큼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이정훈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 속에 뭔가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뒤섞인.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응,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말해. 아버지가 만나시는 그분, 저 알아봤어요. 이정훈이 굳었습니다. 알아봤다니. 지인을 통해서요. 그분이 이혼 사유가 좀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남편이 사업 실패를 몇 번 하면서 이혼까지 간 거라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재산 분쟁을 했다고. 꽤 큰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훈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네. 너 그 사람 신원 조회한 거야? 아버지를 걱정해서요. 나한테 허락받았어?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 같지 않아서. 이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끊어. 아버지. 끊으라고. 이정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이정훈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는 것에. 수진 씨가 그런 사람일까? 재산 분쟁을 한 사람. 이혼 과정이 복잡한 사람. 이정훈은 그 생각을 떨치려 했습니다. 이혼 과정이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혼이라는 게 원래 상처 없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재산 분쟁이라고 했지만
그게 잘못된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생각이 자꾸 거기로 갔습니다. 이정우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자신이, 그리고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 놓인 자신이. 그날 밤 첫눈이 내리고 이정훈과 수진 씨 사이에 눈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부 놓쳐버린 계절. 새해가 됐습니다. 이정훈은 수진 씨에게 연락을 줄였습니다. 의도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주저하게 됐습니다.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끊었습니다. 수진 씨도 먼저 연락이 줄었습니다. 이정훈이 달라진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예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수진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마 자신도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1월 중순, 이정훈은 큰아들 민준을 만났습니다. 따로 연락해서 불렀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말했냐? 민준이 멈췄습니다. 민석이가 그분 조회한 거요? 응.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 그건 민석이 혼자 한 거예요. 이정훈이 잠깐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형은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하게요? 응.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걱정도 돼요. 아버지가 이분한테 상처받으실까봐. 이 나이에 새로 사람 만나는 게 처음엔 좋아도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가족 문제라든지 살아온 방식이 다르다든지.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그 걱정은 나도 해. 그럼요. 근데 민준아, 내가 그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잘 사는 거야?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훈이 계속했습니다. 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먹고, 자고, 공원 갔다가 집에 오고. 그게 다야. 그런데 그 여자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오늘 뭐 먹을까 생각했어. 내일 뭐 입고 나갈까 생각했어. 2년 만에 처음으로 앞을 본 거야. 그게 나한테 어떤 건지 알아?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옆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민준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됐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아들이 됐습니다. 이정훈은 아들의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그걸 이정훈도 알았습니다. 민석이한테는 내가 이야기할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훈은 민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긴 통화였습니다. 민석은 처음엔 방어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걱정해서 한 거라고. 이정훈은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날 걱정하는 거 안다. 근데 사람을 조회하는 건 아니야.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직접 알아가야 해. 누구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혹시 이용당하실까 봐서요. 민석아,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보여? 민석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내가 이용당하더라도 그건 내 문제야. 내 인생에서 내가 겪어야 하는 일이야. 너네가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민석이 결국 울었습니다. 이정훈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알아. 됐어. 전화를 끊고 이정훈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지키려 해서 서로를 가두게 되는 것. 사랑이 때로 가장 강한 벽이 된다는 것.
다음 날 이정우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공원에 나왔어요. 보고 싶어서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수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정훈 씨,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정훈이 답했습니다. 내일 벤치에서요. 네. 다음 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겨울 공원은 황량했습니다. 잎이 다 진 나무들, 딱딱한 땅, 낮게 드리운 하늘.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가 달라진 거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니, 사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었죠? 이정훈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신원조회를 했다는 것,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다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듣는 동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정훈이 다 말하고 나자 수진 씨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재산 분쟁 이야기요. 네, 맞아요. 했어요. 이정훈이 수진 씨를 봤습니다. 20년 넘게 제가 가게에서 번 돈을 남편이 사업에 썼어요. 그 돈 돌려받으려고 법적으로 싸웠어요. 제 돈이었거든요. 제가 번 돈이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수진 씨가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왜 달라지셨어요? 이정훈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내가 또 누군가한테 빠지는 게,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게,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 눈치가 보였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훈 씨, 네, 저도 두려워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한번 크게 상처받았으니까. 근데요, 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정훈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진 씨, 네, 나한테 시간 더 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정리할 시간. 수진 씨가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요?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잠깐 시선을 공원 저편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정훈을 봤습니다. 이정훈 씨, 저한테도 솔직하게 물어봐도 돼요? 말해요. 이게 정말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이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정훈은 그 질문에 한 번도 준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게 답인 것 같네요. 수진 씨, 이정훈 씨,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사람 옆에서 기다리는 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정훈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진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저 먼저 갈게요. 수진 씨가 걸어갔습니다. 이번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은 벤치에 앉은 채로 수진 씨가 공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해야 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정훈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것도 2월이 됐습니다. 수진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정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에는 나갔지만 수진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마 왔는데 이정훈이 있는 시간을 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그 비어있는 공원을 매일 봤습니다.
후회가 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후회였습니다. 그날 왜 모르겠다고 했을까? 그냥 기다려달라고 하지. 그런데 후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는 알았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솔직함을 막았습니다. 사실 이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수진 씨가 좋다는 것을, 단순히 좋은 것 이상이라는 것을, 그게 두려워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벚꽃이 피었습니다. 이정우는 벤치에 앉아서 그 꽃을 봤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였는데, 그때 처음 수진 씨를 봤는데, 이정우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써둔 일기를 폈습니다. 오늘은 벤치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옆에 사람이 있었다.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 장을 폈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봄을 맞을 줄은 몰랐다. 이 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정우는 그 문장을 오래 읽었습니다. 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 봄을 이정훈이 스스로 꺾어버렸습니다. 이정훈은 벤치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이정우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진 씨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근처라고 했으니까 그 일대를 걸었습니다. 이정훈도 이게 옳은 행동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이정훈의 딸 수아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이랑 어떻게 됐어요? 이정훈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끝났어. 무슨 일이에요? 이정훈이 대략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아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로 끝인 거예요? 내가 먼저 포기한 거야. 내 잘못이야. 그럼 되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수아야. 아버지, 포기한 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받아줄 것 같지 않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이정훈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정훈은 너무 많은 것을 해보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이 커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 후회라는 긴 숙제로 돌아왔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이정훈은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아니, 허비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을 했습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겁쟁이처럼 걷어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정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끝낼 것인가? 수진 씨를 한 번 더 찾아볼 것인가? 이정훈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겁쟁이였다. 그것을 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한 번만 더. 이정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볼 것입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4부 다시 그 벤치에서 6월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수진 씨의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무모한 행동인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공원에서는 마주치지 않았고 수진 씨가 어디에 사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시어머니 댁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진 씨가 오가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동, 어느 골목이라고. 이정우는 그 골목 앞에 섰습니다. 빌라 세 동이 늘어서 있는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 골목 끝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습니다. 파란 점퍼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입고 있던 그 파란 점퍼, 수진 씨였습니다. 시장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진 씨가 멈췄습니다. 이정훈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2미터 거리에서 마주 섰습니다. 이정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이상한 거 알아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은 안 되고 제가 안 받은 거예요.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 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그날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수진 씨가 이정훈을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수진 씨가 좋다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 알면서도 인정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자식들한테 눈치 보이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내 자신이 이상한 사람 같고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이 계속했습니다. 근데 수진 씨가 가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무서워서 포기한 게 더 잘못된 일이라는 걸.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수진 씨한테 내가 좋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정훈 씨. 네. 저도 달아난 게 있어요. 이정훈이 수진 씨를 봤습니다. 이정훈 씨가 연락 안 하게 됐을 때 저도 마음이 식은 척했어요. 아, 이분도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외로워서 만났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게 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수진 씨. 근데 아프더라고요. 그게 더. 이정훈이 천천히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해봐요, 우리. 이번엔 제대로. 수진 씨가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 눈에 여러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기대,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것. 조건이 있어요.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말해요.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숨기는 거 저 못해요. 그럴게요. 그리고 이번엔 무서워도 도망치지 말아요. 그럴게요. 수진 씨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이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가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들어가야 해요. 시어머니 점심 준비해야 해서. 알아요. 내일 공원 나올게요. 나올게요. 수진 씨가 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이정훈 씨. 네. 오래 걸렸네요. 이정훈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미안해요. 수진 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 봤을 때의 그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63세,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한 일인지 아닌지 이정훈은 몰랐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이정훈은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처럼. 아니, 달랐습니다. 1년 전엔 그냥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왔습니다. 같은 파란 점퍼였습니다.
시장 가방을 들고 그런데 걸음이 달랐습니다. 조금 빠른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가 벤치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수진 씨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정훈도 앉았습니다. 공원에는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짙게 초록이었고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났습니다. 이정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수진 씨가 이정훈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큰애는 바로 이해했어요. 작은애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결국 미안하다고 했어요. 딸은 처음부터 응원해줬고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은요? 딸이요? 제 딸.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공원에서 만나던 분 있었는데 그분이랑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분이랑 있을 때 행복해?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됐다고. 이정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딸이네요. 네. 나쁜 엄마한테는 과분한 딸이에요.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이정훈 씨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알아가고 싶어요. 시간이 걸려도. 수진 씨가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국밥요? 이정훈이 웃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제대로 된 거 사줄게요. 수진 씨도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비싼 거 시켜도 돼요? 얼마든지요. 두 사람이 같이 웃었습니다. 공원에 그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정훈은 그 순간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나중에 혼자 앉아서 꺼내볼 수 있도록. 이날, 이 공원, 이 햇빛, 이 웃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벤치를 떠나 공원 안쪽으로 여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이정훈과 수진 씨의 그림자가 땅 위에 나란히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 대해 이정훈은 어느 날 딸 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귀국한 딸과 저녁을 먹다가 수아야, 나 이제 잘 살 것 같아. 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뭐가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살만하다는 게 느껴져서. 딸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지. 이정훈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긴 해. 아직도. 엄마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겠지.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흘러왔습니다. 이정훈은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것이 참 묘하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고 너무 늦었다 싶었는데 아직이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옆에 와 있다. 그게 기적인지 우연인지 이정훈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아침마다 눈을 떠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파란 점퍼의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정훈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늦었고 한참 돌아왔지만 그래도 결국 봄이 다시 온 이야기입니다. 황혼이 지는 것은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의 새벽이 오기 직전이기도 합니다. 63세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훈은 그 봄이 얼마나 갈지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늘
이 봄 안에 있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나란히